나는 임숙정, 올해 68이다. 설 저녁 식탁에 막 음식이 차려졌는데 며느리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젓가락을 그릇 옆에 탕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내가 만든 음식에서 쉰 냄새가 난다는 거였다. 며느리 장미는 원래 집안에서 기세등등했고 아들 이민주는 그 사이에 끼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다. 나는 어떤 말도 참아냈고 한 번도 그들과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 하지만 참는다고.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다음 순간 8살 난 손자 지안이가 불쑥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쏟았고 그 한마디가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설 전야 새벽 4시 나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약해져 작은 소리에도 다시 잠들지 못했다. 잠이 든다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맘때면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잠들었다. 매년 그랬다. 몸을 뒤척여 침대에서 내려오자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다. 녹이 쓴 것 같았다. 허리를 주무르고 겉옷을 걸친 후 불을 지펴 물을 끓였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검은 부엌을 흔들었고 솥뚜껑이 반짝였다. 주전자의 뚜껑이 달달달달 떨리며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고 순식간에 내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나는 썰어놓은 고기를 솥에 넣고 냉장고에서 어제 잡은 잉어 한 마나만이 만들었다. 손놀림은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근육이 매년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손놀림은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근육이 매년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저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다. 오늘 만들어야 할 음식이 10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대파를 건네주는 일조차 기름때 묻을까 싫어했다. 이 생각에 한숨이 나왔고 손에 든 식칼을 더 꽉 쥐었다. 날이 점점 밝아왔다. 부엌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고기를 끓이면서 생선을 젓는데 불 조절을 적당히 해야 했다. 솥에서 피어나는 김이 내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손을 뻗어 다 끓였는데 기름 끓는 소리가 치익하고 들리더니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내 손등에 튀어 순식간에 붉은 물집이 생겼다. 이를 악물고 소리내지 않았다. 어느 해인들 이렇지 않았던가. 잠깐 아프고 말겠지. 거실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이민준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상 그만 보고 채널 바꿔서 연말 특집 프로그램 재방송이나 봐. 며느리 당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어머, 당신이 리모컨 잡고 직접 바꿔요. 두 사람은 마치 콩트라도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했다. 나는 마음이 쓰라렸다. 그들은 저쪽에서 웃고 떠드는데 나는 이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누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었다.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작은 손자 지안이가 부엌 문가로 달려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나를 쳐다봤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너희 마시는 거 해주려고 일찍 일어났지. 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미가 소리쳤다. 지안아, 부엌 들어오지 마. 기름 냄새 독해. 얼른 나와. 아이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순간 따뜻해졌지만 이내 다시 차가워졌다. 아이는 아직 어리니 어른들 사이에 이런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 드디어 10대까지 음식을 모두 식탁에 올렸다. 팔이 너무 아파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끊어질 것만 같았다. 땀을 닦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문득 멈칫했다. 둥근 식탁 주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만을 위한 의자는 없었다. 내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 동안 늘 이랬다. 나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까지 바쁜 사람이었고 음식이 다 올라올 때쯤이면 앉을 자리가 없었다.
이민준이 뭔가 갑자기 생각난 듯 자기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툭 끌어왔다. 여기 앉으세요. 그것은 파란색 작은 의자였는데 다리도 좀 흔들거렸다. 머리도 좀 흔들거렸다. 온 가족은 모두 의젓하게 의자였는데 나만 플라스틱 의자라니. 그 순간 내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했다. 모두 잔을 들자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졌다. 장미가 돼지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대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맛이야? 왜 이렇게 쉰냄새가 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탕 소리가 나게 젓가락을 그릇 옆에 내던졌다. 맑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낡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말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식탁 위의 웃음소리는 화같이 밀어올랐다. 이민주는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사라졌고 김인주는 얼굴이 굳었지만 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장미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도발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마치 네가 만든 음식은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말을 억지로 삼켰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온 가족은 침묵했고 공기 속에서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무도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는 소리만이. 바로 그때 지안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내 귀에는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했다. 그 순간 내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모든 고통과 억울함, 외로움이 아이의 이 한마디에 의해 증명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남들에게 보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결국 이 집에서 나의 노고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아이 하나뿐이었구나. 식탁의 활기는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모든 웃음소리가 두꺼운 벽을 사이에 둔 듯 희미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밥 몇 숟가락을 떠먹었지만 위에는 돌덩이라도 들어있는 듯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식탁이 차가워지자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연말 특집 프로그램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무대 위는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빛은 벽에 부딪혀도 내 마음을 조금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수세미와 함께 쏴아 하는 물소리가 밤중에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그릇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뜨거운 물을 너무 오래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올까봐 차가운 물을 섞어 썼다. 손등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에 잠겨볼게 변했고 거친 피부는 그릇 모서리에 스쳐 한 줄기 상처가 났다. 뼈가 시릴 듯 아팠지만 나는 소리 내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굳이 참으려 해도 주르륵 흘러내려 물거품과 섞여 흐릿해졌다. 이를 악물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했다. 누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가슴 속에 그가 두려웠다. 왜 이렇게 쉰 냄새가 나?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내 마음 속에 박혔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 집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고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결혼 초 몇 년이 생각났다. 설이나 명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곤 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자조차 없었다. 수도꼭지에서 쏴 하고 흐르는 물소리는 차가운 비서 쏴 하고 흐르는 물소리는 차가웠었다. 문득 내가 잊혀진 하인처럼 느껴졌다. 해마다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참았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얻지 못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드문드문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붉은 불꽃이 파바박 터지며 요란했지만 그 요란함은
나와는 상관없었다. 내 세상에는 이 차가운 물과 기름때 묻은 손뿐이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손에 든 그릇을 계속 씻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내 남은 생은 계속 이렇게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문득 부모님이 생각났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순박하고 정직했으며 늘 진심은 통한다. 네가 남에게 잘하면 남도 너의 선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다. 나는 그 말을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친척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웃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계속 참아왔다. 결혼 후에도 나는 계속 참아왔다.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온 가족을 책임지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 버텼다. 하지만 결국 그들 눈에 나는 어머니도 어른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듯 부려먹는 가정부일 뿐이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은 너무나 우습게 들렸다. 진심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은 후 부엌을 나섰다. 복도등은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들 방문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틈이 벌어져 있었다. 나는 살짝 안을 엿보았다. 탁상등이 켜져 있었고 장미가 침대 머리에 기대어온 얼굴에 억울함을 가득 담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나지막이 그녀를 위로했다. 화내지 마. 설날이잖아. 우리 따지지 말자.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나를 위해 단 한마디의 견어될 변호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해주지 않았다. 방금 식탁에서도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술만 마셨을 뿐이었다. 지금 그는 온 신경을 아내를 달래는 데 쏟고이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밥을 차려도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오직 장미의 안색뿐이었다. 눈물이 다시 솟아올라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복도등은 희미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막 눈물을 닦았는데 똑똑하는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머리가 빼꼼 들어왔다. 지안이었다. 그는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얼른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눈에 뭐가 들어갔어. 지안이는 작은 미간을 찌푸리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할머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요. 그가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또 떨어질 뻔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어떤 위로보다도 진심이었다. 나는 그를 안았다. 마음은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오직 이 아이만이 나의 고통을 아팠다. 어서 가서 자렴. 늦었어.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방문 밖으로 보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얼굴에 흘러내리게 두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바쁜 부엌, 플라스틱 의자, 내던져진 젓가락, 아들의 침묵.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계속 이렇게 참아낸다면 남은 생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이다. 내가 늙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말할 기력조차 없게 되면 그들은 나를 더 무시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온몸이 전율했다. 안 돼. 평생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희생했는데 결국 진심 한마디조차 얻지 못했다. 남은 날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눈을 뜬 채 창밖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결의가 솟아났다. 나는 반드시 변해야 해. 나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가슴속의 답답함이 벽처럼 나를 짓눌러 숨쉬기 힘들었다. 나는 일어나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열쇠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가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양철 찬장을 열었다. 찬장이 끽 하고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는 서류 뭉치가 고였다. 가장 위에는 6장의 부동산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붉은색 표지는 희미한 등불 아래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나는 손을 뻗어 한 장,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전리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뻗어 한 장 꺼내어 거실 탁장 위에 놓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다. 내 손가락이 부동산 문서를 가볍게 쓸었다.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이 집들이 어느 것 하나 피땀 흘려 얻어낸 것이 아닌가. 젊었을 때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서 야근을 했고 밖에서 과외까지 했다.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학생 집으로 달려가 문제를 가르쳤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다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밥기 위해 나는 일을, 답기 위해 나는 일을 앞기 위해 나는 만삭의 몸으로 찬 바람 부는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과외를 하러 갔다.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베었고 손발은 얼어붙어 빨개졌다. 귀는 시렸고 눈물은 바람에 날려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저 소매로 대충 닦아내고 딸을 굴려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았다. 늦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집만 사면 희망이 생길 거야. 나중에 남편이 병으로 위중해지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 수술비, 약값이 끊임없이 나갔다. 나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하지만 나는 꿋꿋이 버텨냈다.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학생 집으로 과외를 갔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여기저기 끌어모아 남편의 치료비를 댔다. 집 대출금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무너지면 안 돼. 아이는 나 자신에게 무너지면 안 돼. 아이는 돈을 한 푼 두 푼 아직거리고 집은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인색하다고 너무 고생스럽게 산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설명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나의 집념이었다. 이런 끈기로 나는 도시에서 꾸준히 몇 채의 작은 집들을 마련했다.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한 벽돌 한 벽돌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산 것이었다. 부동산 문서 한 장 한 장 뒤에는 나의 청춘, 나의 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아꼈던 날들이 담겨 있었다. 지금 6장의 부동산 문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붉은색 표지가 등불 아래서 빛을 반사했다. 그 순간 내 눈가는 붉어졌고 코끝이 찡했다. 얼마나 많은 비바람 부는 밤에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가.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밀려왔다. 안타깝게도 내가 힘들게 모아온 것들이 장미 눈에는 그저 한 덩이. 그리고 미리 기름진 고기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앞에서 여러 번 암시했던 것을 분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한 번은 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침실에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걸어가 보니 장미가 허리를 굽히고 내 찬장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참지 못하고 높아졌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돌아서자마자 곧바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어머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잊어버리실까 봐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다가가 찬장을 닫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경란이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열쇠를 쉽게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열쇠를 쉽게 얻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증거였다. 그때 나는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했다. 장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는 듯 안 웃는 듯한 말투로 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빨리 절차를 밟는 게 나중에 번거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득였다. 그 웃음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노골적인 탐욕이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노골적인 탐욕이었다. 이 생각에 나는 참지 못하고 부동산 문서를 꽉 끌어안았다. 누군가 칼로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베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부동산 문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간간히 파바박 하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밤하늘은 불꽃놀이로 오색찬란했지만 내 마음은 몹시 차가웠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이 이 집의 기둥이고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눈앞에 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남긴 것들이었다. 어제 그 장면이 떠올랐다. 결국 그들 눈에 나는 그저 다 쓰고 버리는 도구 같은 가정부일 뿐이었다. 내가 늙어 움직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이 플라스틱 의자조차 앉지 못하게 될까? 내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고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문득 지안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생각났다. 할머니,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결국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비록 아이지만 그는 할머니가 일찍 일어난 것을 기억했고 내가 힘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은 어떤 어른의 위로보다 진심이었다. 나는 부동산 문서를 어루만졌다. 내 눈빛은 서서히 확고해졌다. 내가 평생 힘들게 모아온 이것들을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가? 나는 이것들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남겨야 해. 이것들은 지안이에게 넘겨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남길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순간 내 눈물은 드디어 멈췄고 마음속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여전히 부엌에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박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씨앗 한 봉지를 들고 와서 말했다. 숙정 씨, 어젯밤에 집이 시끌벅적하던데 오늘 마침 할 일도 없으니 같이 앉아있자고. 내 마음이 따뜻해져 그녀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뜨거운 물을 끓여 작은 다과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씨앗을 까먹으며 한 담을 씨앗을 까먹으며 한 담을 씨앗을 까먹으며 그녀도 나처럼 젊었을 때 고생해서 몇 채의 집을 마련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셨다. 우리는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을 따르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시끌벅적이야 시끌벅적했지만 마음은 답답했어요. 박 여사님은 나를 한 번 보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천천히 씨앗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다.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과연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가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얼마 전 내가 옛 동료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분 평생의 고생이 결국 다 며느리 손에 넘어갔지 뭐야.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젊었을 때 간호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젊었을 때 가는 거야. 다들한테 보장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아들한테 보장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분 마음이 약해서 그만 서면해 줬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다. 결국 어떻게 될게? 명예이자 나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태도를 바꿔서는 그분을 외거대 낡은 집으로 쫓아냈어.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아들은 그 사이에 끼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은 그 사이에 끼어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할머니가 병이 났는데 우리 이웃들이 돈 모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 뭐야. 박 여사님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목소리가지 뭐야. 생각할수록 마음이 싸늘해. 내 손에 들려있던 씨앗이 순식간에 탁자 위로 떨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박 여사님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숙정씨 집 상황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며느리 성깔도 있고 아들은 말도 못하고 조심해야 해. 내 그 옛 동료처럼 평생 고생하고 결국 남에게 발길질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 내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방법은 있어. 집 같은 건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 서류에 써야 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 명확하게 써야 나중에 누가 시끄럽게 굴어도 소용없지. 그렇지 않으면 숙정씨 평생 고생한 게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 말은 마치 묵직한 망치로 내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즉시 부동산 문서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던 장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탐욕은 내 마음을 두렵게 했다. 내 손가락이 찻잔 위에서 떨렸고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어젯밤 부동산 문서를 안고 있을 때 나는 지안이에게 집을 남겨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박 여사님이 일깨워주자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마냥 명확하게 써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일이 생겼을 때 이 6채의 집이 장미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내 평생의 노고가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박 여사님을 배웅하고 나는 혼자 방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의 부동산 문서들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나를 계속 응시하는 듯했다. 문득 가슴속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래, 두려워해도 소용없어. 그저 울고만 있어도 소용없어. 말을 못 박아두고 물건을 남겨야 할 사람에게 남겨줄 방법을 찾아야 해. 지안이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생각하니 내 마음은 서서히 굳건해졌다. 이 일은 빨리 처리해야 해. 변호사를 찾아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어. 그날 아침 나는 찬장 속 부동산 문서를 다시 꺼내어 낡은 가죽 가방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 가죽 가방은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것으로 가죽은 이미 하얗게 닳았지만 내 평생의 노고를 담을 수 있었다.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손에는 그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심장이 몹시 뛰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마치 그들이 내 가방 속에 부동산 문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두 아는 것처럼. 가는 내내 내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손가락까지 축축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나 자신을 위로했다. 두려워하지 마, 숙정아. 이건 네 것이고 너에게는 결정할 권리가 있어. 버스에서 내린 후 나는 고개를 들어 어업법률 사무소라고 쓰인 건물을 보았다.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글자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지만 내 눈앞은 순간 흐려졌다.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밝고 넓었으며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닦여 있어서
심지어 사람의 그림자까지 비쳤다. 안내 데스크의 아가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입을 벌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나요. 저우 한마디를 짜냈다. 저, 저는 유언장을, 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이 말을 할 때 내 얼굴은 몹시 뜨거웠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하지만 사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적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금차 안경을 쓰고 있었고 침착한 태도에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나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주었다. 그 순간 내 눈가는 몹시 시큰거렸다. 어쩌면 이 물 한 잔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그의 평온한 말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유언장 작성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미리 준비해 두시죠. 그래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들 하세요. 이 말을 듣자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따뜻한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가락 끝은 뜨거워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차 따뜻함이 느껴졌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몇 서류를 꺼내어 인내심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언장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필, 공증, 대필 등 각각 다른 요구, 사항과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이마가 점점 더 조여오는 듯했다. 내가 미간을 찌푸리자 그는 설명을 멈추고 더 간단한 말로 바꾸어 말했다. 어머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유언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효력이 발생요. 그 전까지는 돼요. 세를 죽은 여전히 어머니 것이고요. 내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렇구나. 나는 줄곧 유언장을 작성하면 내 손에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언젠가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이제 그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절반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럼 만약 제가 마음을 바꾸면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되죠.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의식이 맑으시면 언제든지. 마음속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때 그는 초안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재산을 누구에게 남겨주고 싶은지 여기에 쓰세요. 다 쓰신 후에는 우리가 공증을 오렌지에서 법적 효력을 확보할 거예요. 나는 새하얀 종이를 응시했다. 가슴이 쿵쾅쿵쾅 튀었고 손바닥은 다시 땀으로 흥건해졌다. 펜을 들자 손가락이 참지 못하고 떨렸다. 서두르지 마세요. 펜을 들자 손가락이 참지 못하고 떨렸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 순간 내 팔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십 년간의 고통, 억울함, 인내가 모두 이 세 글자로 변해 종이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글을 다 썼을 땐 내 손바닥은 축축했고 눈가는 뜨거워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바람 속에 섰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진정으로 결정을 내린 첫 순간이었다. 낡은 명세서를 들고 꼼꼼히 계산하던 모습, 밤늦도록 숙제를 채점하던 모습, 밤늦도록 숙제를 채점하던 모습. 변호사가 나에게 물었다. 그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겨주실 건가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불쑥 대답했다. 모두 제 손자 이지안이에게요. 이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변호사를 올려다보며 진지하게 덧붙였다. 이 6채의 집 전부를 지안이에게 남겨줄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오직 이 아이만이 나의 노고를 알아주고 오직 이 아이만이 나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 아이는 순진하고 착해. 나를 계산하지도 않고 나를 경멸하지도 않을 거야. 이것들을 그에게 남겨주는 건 내 진심이야. 절차가 끝났을 때는 이미 정오가 다 되어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내 손등에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나는 서류를 잘 정리하고 낡은 가죽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마지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듯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그 순간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운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길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폭죽 조각들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다. 내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날 법률사무소에서 돌아온 이후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유언장을 양철 찬장에 잠가둔 후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얼굴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내 마음속에 작은 평온함을 장미가 눈치챈 모양이었다. 요즘 그녀는 늘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식사할 때면 그녀의 눈초리가 나에게 흘끗거렸다. 내가 손자를 안고 방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즉시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늘 웃으세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못 들은 척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니? 그냥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여우처럼 명백하게 무언가를 캐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녀는 또 돌려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우리 집이 꽤 많잖아요? 그녀는 밥을 푸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정책이 바뀌어서 명예 이전 절차를 미루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대요. 내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역시나 드디어 말을 꺼내는구나.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음흉하게 웃으며 마치 정말 나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나는 그녀의 의도를 너무나 잘차 같은 건 나는 그녀의 의도를 너무나 잘 모르고 그녀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떠보고 있었다. 나는 딴 뜻을 못 알아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지안이 얘기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보니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보였다. 이민주는 나와 장미 사이에 앉아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마치 이방인 같았다. 장미가 가시도침말을 하는데도 그는 감히 말리지 못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내가 직접 키운 이 아들이 이제는 집에서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다니. 그는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동작이 뻣뻣했다. 나는 그가 장미의 암시를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싸움이 날까봐, 집안이 불화할까봐, 아내의 안색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했다. 내 마음속에 문득 서늘함이 밀려왔다. 이런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잔미는 아예 웃는 얼굴을 집어치우고 대놓고 덤벼들었다. 그날 저녁 내가 막 볶은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앉아 숨을 돌리기도 전에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란 이야기 있어요. 집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해요. 부동산 문서 좀 꺼내주세요. 우리가 먼저 절차를 박아두는 게 나중에 번거롭지 않아요. 내 손에 들린 국자가 쿵 하고 크게 떨렸고 뜨거운 기름 몇 방울이 튀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지만 나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다. 나는 무슨 절차를 밟을 생각 없어.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하려 했지만 여전히 약간 떨렸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마치 따지는 듯 했다. 연세도 많으신데 언젠가는 다 아들 줘야 하잖아요. 빨리 명예 이전해 두는 게 우리 모두 마음 편할 텐데. 혹시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있어서 미루는 거예요?
그녀의 위압적인 태도에 내심이 가빠졌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지만 손가락을 식탁보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부동산 문서는 내 손에 있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호했다. 장미는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를 득득 가였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이민주는 옆에서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말리지도 못했다. 그저 젓가락으로 밥그릇 안의 밥알을 계속 휘저을 뿐이었다. 그릇 안의 밥은 다 뭉개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어 먹으려 하지 않았다.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지안이 맞아 멍하니 얼어붙었다. 작은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블록이 떨어졌는데도 죽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내 마음은 사실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순간 나는 장미의 눈빛 아래서 타오르는 분노를 분명히 보았다. 마치 금방이라도 타오를 뿔 것 같았다. 내 가슴이 찡하게 아팠지만 나는 또한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몇 분 동안 팽팽한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장미는 화가 나서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던지고는 일어나 식탁볼을 잡아당겨 의자에 팽개쳤다. 그녀는 치우면서 차갑게 비웃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시니 오늘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봐요. 그녀는 식탁을 깔끔하게 치우고 심지어 식탁보도 새 것으로 갈았다. 동작은 민첩했지만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손 밑바닥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식탁볼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던지며 말했다. 오늘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봐야 해요.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내가 어떤 약점이라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민주는 옆에 앉아 안절부절 못했다.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테이블 밑에서 계속 손가락을 비볐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장미가 무섭게 쳐다보자 다시 말을 삼켰다. 방 안에는 우리 어른 넷과 지안이뿐이었다. 그 아이는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원래는 천진난만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장난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마치 나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아리면서도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들이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아서 언제라도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침착하게 그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장미는 당당한 표정으로 먼저 이민준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민준, 당신이 말해봐. 이민준은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어머니, 집 문제는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져서 모두가 마음고생할 거였다. 어머니, 이건 우리가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연세도 많으신데 언젠가는 정리해 두셔야죠.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마음속의 불길이 확 하고 치솟았다. 고개를 돌려 이민준을 노려보았다. 민준, 네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이건 네 입으로 직접 한 말이야.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고 내 눈과 마주치기를 감히 피했다. 결국 그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짜냈다. 어머니, 우리는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요.
집은 언젠가 다 우리에게 올 건데. 이 말은 마치 묵직한 귀싸대기처럼 내 뺨을 뜨겁게 달구었고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내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손가락은 식탁볼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수십 년간의 인내, 굴욕, 억울함이 이 순간 모두 솟아올랐다. 그래, 그래. 나는 중얼거렸다. 마음속의 분노와 한이 뒤섞여 힘이 되었다. 나를 밀어일으켰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잘 들어. 나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어. 6채의 집. 단 한 채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단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민주는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듯했다. 장미는 더욱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을 가쁘게 쉬며 언제라도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미가 쿵 하고 식탁을 내리쳤다. 찻잔이 쨍 하고 부딪히며 물이 식탁에 쏟아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마치 나를 제가 될 때까지 욕하고 싶다는 듯했다.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게 다 우리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입을 반쯤 벌린 채 얼려왜 어떻게 우리한테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입을 반쯤 벌린 창백했고 불안한 눈으로 줍지 못하고 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입만 벌리고 헐떡거릴 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 눈에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열쇠를 관리하는 문지기일 뿐이었다. 장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정신 나갔어요. 나중에 누가 어머니를 돌봐요. 결국 우리를 돌봐요. 결국 우리에게 의지해야 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의지해야 하다. 가슴속에 안았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내 가슴속에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답답함이 마침내 이 한마디를 통해 터져나왔다. 꼭도 등불이 내 몸을 비추었고 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마치 나 자신에게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참는 것에 익숙했고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그날 이후 내가 그들 앞에서 6채의 집 중 단 한 채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집안 분위기는 변했다. 장미가 나를 보는 눈빛은 칼날 같았다. 마치 내 몸에 구멍이라도 내고 싶다는 듯했다. 그녀는 입으로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입만 열면 비아냥거리는 말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이 옷 정말 깨끗하게 안 빨렸네요. 그렸네요. 그는 마음속으로는 알았겠지만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의 침묵은 장미의 비아냥거림보다 더 내 마음을 싸늘하게 했다. 집안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공기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식탁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고 TV 소리는 침묵을 감추기 위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지안이는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부모의 눈총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꾸저 조용히. 하지만 나는 그들의 셈법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겉으로는 죽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밑에서는 소용돌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장미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고 있었다. 10%면 정말 확실한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엄마 쪽에서도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 일단 모든 저축을 소위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는 곳에. 그래, 일단 투자하고 보자. 내 가슴이 고수익 투자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또 어떤 돈벌이 수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와서 일부러 식탁을 두드리며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늘 숨기지만 말고 지금 기회가 왔어요. 우리 집 돈이 2배가 되면 나중에 모두 호강할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비웃을 뿐이었다. 10% 이자라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고 그저 내가 고루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3달도 채 되지 않아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날 아침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거실에서 쨍그랑하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장미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확실하다고 했잖아. 이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전화해봤는데 고객센터도 폐쇄됐어요. 우리 돈은 못 찾을 것 같아요. 나는 거실로 가보니 장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온빛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탁자 위의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접속 불가능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지.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민주는 원래 밖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금 유동성이 빠듯해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저축이 물거품이 되면서 그는 완전히 자금줄이 끊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누군가 아래층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전화로 빚 독촉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부엌에서 자주 전화 너머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이민준, 돈 안 갚으면 법정에서 보자. 이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나빠졌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이었다. 장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달했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강경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집은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집을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그걸 담보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뒷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원래 명절마다 왕래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모두 멀리 피했다. 예전에는 장미가 친척들 앞에서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집안 형편이 좋다고 자랑하기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전화조차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 번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먼 친척을 만났는데 그는 나를 보고 인사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가 버렸다. 나는 그들이 돈을 빌려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불통이 아니었으면 집이 벌써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죽는 걸 보고만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은 내 것이고 너희가 죽든 살든 너희 스스로의 일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래져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의 회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빚쟁이들은 거의 매일 집 문 앞에서 진을 쳤다. 장미는 완전히 겁에 질려 밤낮으로 울었다.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될 때까지 울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내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는데 그들이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장미가 소리쳤다. 당신은 무능력한 주제에 우리 집 돈을 다 날려버렸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민준이 소리쳤다. 당신이 투자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매일 고수익 투자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매일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 방 안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벽까지 흔들릴 정도로 울렸다. 나는 방 안에서 차갑게 듣고만 있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장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나를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너무 잔인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해줘. 언젠가 천벌받을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천벌? 진정한 천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뿌린 씨였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점차 평온해졌다. 유원장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집은 남겨야 할 사람에게 남기고 주지 않을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당장은 나도 살아야 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그날 변호사가 나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 유원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효력이 발생해요. 살아계실 전 아이를 데리고 아세를 주었다. 어머니, 유원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살아계실 때는 이 집들이 모두 어머니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만나자마자 극진히 예의를 갖추었고 계약할 때도 어머니, 저희가 꼭 잘 살게요.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들은 보증금과 석 달치 월세를 그 자리에서 나에게 송금했다. 은행 카드에 늘어난 큰 액수의 월세를 보니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숙정아, 남은 생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생기자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삶은 더 이상 부엌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광장에서는 매일 저녁 어르신들이 모여 춤을 추곤 했다. 예전에는 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쑥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지나가다가 아는 얼굴이 나에게 손짓했다. 숙정씨, 이리 와서 같이 좀 춰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음악이 시작되자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음악이 시작되자 나는 그들을 따라 동작을 배웠다. 그들은 시원하게 웃었고 동작은 거침없었다. 나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 전염되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기를 되찾았다. 춤을 마치고 그날 나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누군가 날 붙잡고 말했다. 앞으로 자주 와요.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 여자들끼리 어울리는 게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문득 그 말이 정말 옳다고 느꼈다. 광장 댄스는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게시판에 광고가 하나 붙었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림 강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광고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젊었을 때 나는 연필로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 취미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 이 기회를 보니 내 마음이 문득 움직였다. 수강료도 비싸지 않았다. 수강료도 비싸지 않았다. 나는 이틀을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나에게 붓을 건네주셨다. 내 손바닥은 약간 떨렸다. 하얀 종이가 펼쳐지고 내가 붓을 대는 숭이가 펼쳐지고 옆에 있던 수강생 몇 명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 숙정씨, 그림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나는 쑥스러워 웃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삶은 그릇과 냄비뿐만이 아니었다. 나에게도 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었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지안이를 마중 나갔다. 그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외치며 내 품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분식집 골목으로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 어묵을 사주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먹었고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눈은 웃음으로 휘어져 있었다. 한 번은 그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요즘 매일 웃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내 가슴이 따뜻해지며 참지 못하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머니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해졌단다. 그의 맑은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보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나는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그림을 배우고, 저녁에는 춤을 추었다. 주말에는 지안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다. 삶의 리듬이 갑자기 풍요로워졌고, 마음속에 늘 짓눌려 있던 답답함도 사라졌다. 이웃들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숙정 씨, 요즘 안색이 정말 좋네요. 걷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다. 모든 것이 이미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이미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모습도 달라지는구나. 밤에 침대에 누우면 더 이상 집 문제로 마음 졸이지 않았고, 어느덧 1년이 또 지났다. 지안이는 키가 많이 컸고 목소리도 점점 차분해졌다. 그는 스스로 숙제를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어른들이 재촉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은 그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집 치우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배려심이 깊다니. 그는 또한 자주 자발적으로 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이 아이가 감사할 줄 알고 그 엄마처럼 욕심에 눈이 멀지 않는다면 내 평생의 고생은 헛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나는 지안이를 서재로 불러 진지하게 양철 찬장을 열고 그 부동산 문서 뭉치를 꺼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 빨간 공책들은 뭐예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건 집 문서야. 할머니 평생의 노고가 담겨있지. 나중에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는 깜짝 놀란 눈을 깜빡이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기억해라, 지안아. 이 집들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평생이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얼마나 아껴 먹었는지 그래야 이 집들을 가질 수 있었어. 너는 커서 바르게 살아야 해. 네 부모님처럼 탐욕에 눈이 멀지 말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나를 꽉 안았다.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밀려왔다. 모성애의 연속은 아들에게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이 손자에게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과 장미는 결국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다. 장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비굴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집 한 채만이라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냉정함만 있었다.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한 걸음 이렇게 만든 거야. 장미는 몇 번 애원했지만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민준이 그녀를 끌고 나갈 때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나는 문을 닫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 나는 지난날의 얽힘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았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옆집 박 여사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숙정 씨는 우리보다 훨씬 성견지명이 있네. 남겨줄 사람에게 남겨줘야 가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헛되이 돌아갈 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이웃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떠들어댔다. 임 여사님은 정말 주관이 확실하셔.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아시는 거지. 우리도 임 여사님 같은 배짱이 있었으면 노년에 걱정할 일 없었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은 가벼웠다. 마음은 가벼워서 살면서 늙어서 남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는 것을, 그거는 것을 가장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는 것을, 남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는 것을
밤에 나와 지안이는 나란히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앳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벌면 할머니도 돌봐드릴게요. 그가 가서 돈 벌면 할머니도 돌봐드릴게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이 공기처럼 느껴졌다.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하지만 이 순간 나는 보였고 이해받았다. 나는 손에 나는 보였고 이해받았다. 나는 멀리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은 후련함과 함께였다. 임숙정 씨가 걸어왔던 그 굽이진 길과 억울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부엌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희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 전야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던진 그 순간 그녀 마음속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녀를 위해 나서서 말해줍니다. 할머니,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이 말은 마치 등불처럼 그녀의 잿빛 마음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철 찬장 속 부동산 문서를 꺼내 들고 그녀는 벽돌 한 장 한 장 뒤에 숨겨진 고통을 되새겼고 며느리의 오랜 탐욕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웃의 한마디 조언은 그녀를 법률 사무소로 이끌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6채의 집을 모두 손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계산이 수포로 돌아가고 저축이 사기극에 날아가 부부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숙정 씨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을 세주고 공무원 에어로빅에 참여하고 그림을 배우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노년은 마침내 자신만의 색깔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 너무 매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평생의 노고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숙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은 누구의 부속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존엄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남겨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임숙정 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도 그녀처럼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계속 참아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토론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